자,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 혼합의 연력학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성분계 혼합용액의 상평형 그리고 상전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혼합용액의 상평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분류하는 증류, 그 다음에 불변급 혼합물, 즉 아제오트로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층분리가 일어나는 안 섞이는 액체, 이거 부분적으로 섞이는 액체라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상평형도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분계 용액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이성분계라면 두 가지 성분, 즉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 용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것의 기체, 액체 상평형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상평형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려본 것이 있죠. 즉 일성분계 단일 물질의 상평형도는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때 X축이 T고요, Y축이 P고 뭐 이렇게 뭐 그려지는 상평형도에 대해서 그려본 적이 있잖아요. 이때 이 상평형도의 변수는 온도하고 압력이었어요. 즉 온도하고 압력을 바꿔주었을 때 이 단일 물질이 어떤 페이스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온도와 이런 압력에 이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쪽은 리퀴드 페이스니까 리퀴드, 즉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베이퍼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평형도를 이성분 용액에 대해서도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수가 이제 하나가 더 생겨요. 온도, 압력 이외에 무슨 변수가 있냐면 조성 변수가 있어요. 즉 이성분계니까 A와 B 둘 사이의 조성인 XA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상평형도를 그리려면 이제 뭐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T, P, X, A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성분 용액의 상평형도를 그릴 때는 온도와 압력 중에 하나는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고정하면 뭐만 그리면 되냐면 압력과 조성의 2차원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만약에 압력을 고정한다면, 압력을 일바로 고정한다면 T와 XA 사이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겠죠. 우선 먼저 PXA 그래프, P 컴포지션 다이어그램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PXA 그래프를 그릴 텐데, 압력과 조성 그래프를 그릴 때 이때 조성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액체 조성인 관점에서 그려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체 조성인 관점에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우선 액체 조성인 관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액체 조성 관점에서 용액이 이상 용액이라고 가정하면 이 용액은 라울의 법칙을 따르죠. 라울의 법칙은 A의 증기압은 순수한 A의 증기압 곱하기 A의 몰 분율, 마찬가지로 PB는 XB, PB 스타로 표시된다 하는 게 라울의 법칙이었죠. 따라서 전체 압력은 PA 더하기 PB니까 XA, PA 스타 더하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XB, PB 스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XB는 1-XA니까 XB 대신에 1-XA를 집어넣고 XB 대신에 1-XA를 집어넣고 식을 풀어보면 전체 압력이 PB 스타 더하기 PA 스타 빼기 PB 스타 XA로 표시되죠. 이때 XA는 용액에 있어서의 A의 조성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Y축이 P고 X축이 XA일 때 XA에 대한 1차식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울기는 얘고요. Y절편은 얘입니다. 따라서 Y절편이 PB 스타니까 여기에 Y절편이 있게 되고요. 여기가 PB 스타입니다. XA가 1일 때가 이 끝이죠. XA는 0에서 1까지 움직이니까 XA가 1일 때가 이 끝입니다. XA가 1이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PB 스타 없어지고 PA 스타만 나오니까 여기가 PA 스타입니다. 자, PB 스타는 뭐냐면 순수한 B의 증기압입니다. PA 스타는 순수한 A의 증기압이죠. 두 개의 순수한 A와 B의 증기압을 직선으로 연결한 식이 이성분액 용액의 P 조성 다이어그램이 될 겁니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자, 여기에서 A가 더 휘발성이 클까요? B가 더 휘발성이 클까요? 증기압이 큰 애가 휘발성이 크죠. 따라서 A가 훨씬 볼러타일한 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간 조성, 액체 조성을 섞고
압력이 여기쯤 있다면 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입니다. 기체가 되려면 압력을 낮추면 어느 순간 기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액체 조성 관점에서 P와 조성의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근데 기체 조성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체일 때는 이상기체라고 치면 달튼의 법칙을 따르죠. 달튼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A의 분압은 전체 압력 곱하기 A의 몰 분율로 표시된다. 이때 YA는 뭐냐면 A의 몰 분율인데 기체의 몰 분율입니다. 기체. 아까 XA는 액체의 몰 분율이었어요. 이 XA는 액체에 있어서의 용액에 있어서의 서의 몰 분율입니다. 요거 좀 이것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기체에서는 YA로 표시했어요. 똑같은 몰 분율인데 그러면 당연히 YB는 전체 압력분의 B의 부분 압력 P분의 PB로 표시되겠죠. 자, 이 관점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즉 YA와 P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면 P는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PB 스타 더하기 PA 스타 마이너스 PB 스타 XA로 표시되고요. PA는 XA PA 스타였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PA는 YAP잖아요. 따라서 두 개가 같으니까 XA PA 스타는 YAP잖아요. 따라서 XA는 PA 스타분의 P 곱하기 YA가 되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P와 YA에 대한 식으로 이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앞서서는 P와 XA에 대한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P와 Y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면 오른쪽과 같은 식이 됩니다. 즉 P는 PA 스타 더하기 PB 스타 빼기 PA 스타의 YA 분의 PA 스타 PB 스타로 표시됩니다. 이 식은 아까 왼쪽에서 본 액체 조성 관점에서의 직선식이 아니네요. x분의 1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즉 x분의 1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P와 Y 스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맨 왼쪽 여기 만나는 절편은 어디냐면 YA가 0일 때 YA가 0이면 이거 싹 없어지고 PA 스타와 PA 스타만 분모에 남아서 얘가 약분돼서 PB 스타만 남죠. 그래서 여기가 PB 스타가 됩니다. 제가 PB 스타가 되고요. 맨 오른쪽 끝 절편은 YA가 1일 때 여기에 YA가 1을 집어넣으면 PA 스타가 없어지고 밑에는 PB 스타만 남습니다. 따라서 분모 PB 스타와 분자 PB 스타가 없어져서 PA 스타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위치는 PA 스타가 됩니다. 즉 PB 스타와 PA 스타가 연결된 이렇게 휘어진 곡선이 그려지게 되죠. 이 두 개를 보니까 A의 조성이 0일 때와 1일 때 끝점은 같고요. 절편은 같고 하나는 직선으로 그려지고 하나는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 두 개를 합한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위쪽은 액체 조성 관점에서 보든 즉 XA 관점에서 보든 기체 조성인 YA 관점에서 보든 언제나 리퀴드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액체 조성 관점에서 보든 기체 조성 관점에서 보든 언제나 베이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 영역이죠. 이 중간 영역. 이 중간 영역은 액체 조성 관점에서 보자면 기체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으니까 기체죠. 그런데 기체 조성 관점에서 보자면 액체입니다.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가 상위 2개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상위 1개인 지역이고요. 리퀴드 페이스로 여기도 당연히 베이퍼 페이스로 상위 1개인 지역인데 이 가운데 있는 지역만 상위 2개인 지역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써보면 자, 이 위아래 양쪽은 페이스가 1이에요. 위쪽은 리퀴드 페이스, 아래쪽은 베이퍼 페이스로 페이스가 1입니다. 페이스가 1일 경우에 변수는 F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상규칙 생각나나요? F는 C-P 플러스 2잖아요. 지금 이성분계니까 C는 2입니다. C가 2고 P가 1이니까 그죠? 4 빼기 1이니까 3입니다. F가 3이에요. F가 3인데 이 3이 뭐냐면 온도, 압력, 조성 이렇게 요 세 개가 변할 수 있는 조성이잖아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온도를 고정시켜 놨죠. P 컴포지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온도를 고정시켰으니까 얘는 없어집니다. 요거를 F-로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F-는 뭐가 남냐면 두 개만 남죠. P하고 XA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애들은 압력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조성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애들, 이 가운데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뭐냐면 지금 P가 2인 영역이죠. P가 2니까 자연스럽게 F'는 하나가 줄게 돼서 C-P 플러스 2니까 P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F는 하나가 줄게 돼서 1입니다. 즉 지금 온도가 고정되어 있고요. 조성하고 압력이 변수인데 그 중에 하나만이 독립적인 변수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혼합용액의 조성을 요 정도를 만들고요. 압력을 요 정도인 상태로 유지했다고 치면 여기에 있겠죠. 지금 상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긴 지금 페이스 2인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때 액체상의 조성은 이 선을 따라서 여기 만나는 점 있잖아요. 이 만나는 점이 액체상의 조성입니다. 즉 여기가 액체상의 조성이 되고요. 여기가 기체상의 조성이 됩니다. 기체 페이스와 만나는 점이 기체상의 조성이 되죠. 즉 이 가운데 영역은 액체와 기체가 모두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때 액체의 조성과 기체의 조성은 달라요. 그 조성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이 만나는 점에 의해서 액체의 조성과 기체의 조성이 결정된다. 즉 액체의 조성일 때보다 기체의 조성일 때 A의 조성이 더 크네요. 얘가 한 0.5라면 얘는 한 0.7 정도 되잖아요. A의 조성이. 즉 기체에 있어서 A의 조성이 크죠.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긴 하지만 원래 0.6쯤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액체는 0.5쯤 되고요. 기체는 0.7쯤 된다는 거예요. A의 조성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까 본 것처럼 PA 스타가 PB 스타보다 더 크죠. 그 얘기는 A가 더 휘발성이 더 크다 그런 얘기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즉 A가 기체가 되려는 성질이 더 커요. 즉 페이스가 두 개가 존재할 때 액체층보다 기체층에 A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페이스가 공존할 때 각 페이스에서의 조성은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으로부터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한다고 했는데 양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쯤에 존재한다고 칩시다. 지금 상태가. P는 2인 영역에 들어와 있죠. 여기가 페이스는 2인 영역, 즉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리퀴드고요. 여기가 베이퍼입니다.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에 있죠. 공존하는 영역에 있을 때 액체 조성과 기체 조성은 어떻게 결정한다? 이렇게 선을 그려서 여기가 액체 조성이고 여기가 기체 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액체의 양이 많을까요? 기체의 양이 많을까요? 공존할 때.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 쪽이 많겠죠. 얘가 어디 쪽에 가까이 있어요? 액체 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보니까 여기 짧고요. 여긴 길잖아요. 액체 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액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나마나. 두 가지 상이 존재하긴 하는데 액체상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이것 대 이거의 비율만큼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이거를 식으로 표시한 걸 우리가 레버룰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안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즉 여기 점이 지금 이 알파 페이스가 리퀴드고요. 베타 페이스가 베이퍼라고 할 때 알파 페이스 쪽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알파 페이스까지의 길이를 L 알파라고 하고 베타 페이스까지의 길이를 L 베타라고 하면 L 알파가 L 베타보다 더 작지요. 그런데 레버룰에 의하면 N 알파, L 알파는 N 베타, L 베타고요. L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작아야 똑같아집니다. 따라서 베타 페이스의 양이 알파 페이스의 양보다 더 작은 거죠. 즉 알파 페이스의 양이 더 많다. 즉 가까운 쪽이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양을 결정하는 것. 이게 만나는 점에 만나는 데까지의 길이를 이용해서 양을 구하는 것을 레버룰이라고 하고요. N알파, L알파는 N베타, L베타의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이 공존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두 가지 상의 조성과 양, 상대적인 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혼합용액의 상평형도를 이용하면 두 가지 액체를 분리하는 데 잘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두 가지 액체를 분리하는 걸 우리가 분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증류잖아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스틸레이션은 뭐냐면 액체를 끓여서 끓어나오는 베이퍼를 다시 식혀서 액체로 받게 되면 그걸 증류라고 하죠.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온도를 올려서 끓이면
휘발성이 더 큰 물질이 먼저 끓어서 나오겠죠. 그걸 잘 받으면 휘발성이 더 큰 물질을 먼저 받고 휘발성이 작은 물질은 그대로 남으니까 두 개의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이용하는 걸 우리가 디스틸레이션, 증류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심플 디스틸레이션, 단순 증류라고 부릅니다. 이 증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증류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압력을 낮춰서 증류를 할 수도 있고 온도를 높여서 증류를 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1기압하에서 또는 어떤 낮은 기압하에서 정해진 기압하에서 온도를 높여서 증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P 컴포지션 그래프보다는 T 컴포지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즉 Y축이 T이고 X축이 컴포지션은 ZA, XA일 수도 있고 YA일 수도 있으니까 합쳐서 우리가 그걸 ZA로 쓸게요. A의 컴포지션은 ZA라고 쓰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P 컴포지션 그래프는 이렇게 표시됐죠. 0에서 1까지고요. ZA고요. 이렇게 표시가 됐고 여기가 어디냐면 PB 스타, 여기가 PA 스타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뭐가 더 볼라타일하죠? A가 더 휘발성이 큰 물질이죠. 그러면 이거를 P 그래프가 아니라 T 그래프를 그리면 P와 T는 반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려져요. 반대, 식은 좀 복잡하니까 제가 그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그려집니다. 그때 요 점, 만나는 점, 오른 Y축이 이제 T고요. X축이 ZA가 되는데 이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A가 0일 때, A의 조성이 0일 때, 그러니까 B만 있을 때죠. B만 있을 때 끓는 점인 TB, B의 보일링 포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A의 보일링 포인트가 되죠. 즉 A의 보일링 포인트와 B의 보일링 포인트를 연결한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때 아까 P 조성 그래프에서는 위가 리퀴드였고 아래층이 베이퍼였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낮추면 리퀴드가 베이퍼가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반대로 이거는 반대로 그려집니다. 이 곡선의 기울기도 반대로 그려진 것처럼 얘도 온도를 높여야 베이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쪽이 리퀴드고요. 위에 쪽이 베이퍼입니다. T 조성 그래프에서는 아래쪽이 리퀴드고 위에 층이 베이퍼고요. 이 만나는 점이 0일 때, 1일 때가 각각 B와 A의 끓는 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P 조성 그래프에서는 만나는 점이 PA 스타가 더 높았죠. 이게 왜냐하면 A가 더 볼라타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A가 더 볼라타일하단 말은 끓는 점 입장에서 보면 끓는 점이 더 낮은 거잖아요. 휘발성이 더 크니까 끓는 점은 낮아지죠. 그래서 그래프는 반대로 그려지고 아래층이 리퀴드, 위에층이 베이퍼가 되는 이러한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T 조성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 T 조성 그래프가 우리가 더 증류에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쯤의 조성에 지금 여기쯤의 상태에 있다고 칩시다. 지금 A1 상태에 있다고 칩시다. A1 상태에 있으면 조성은 우리가 이러한 조성을 가지고 있는 리퀴드죠. 왜냐하면 밑에 층이 리퀴드니까요. 리퀴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낮죠. 근데 우리가 증류를 하면 얘 온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온도를 높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계속 리퀴드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위층은 베이퍼층이고요. 이 사이층이 뭐냐면 리퀴드와 베이퍼가 공존하는 페이스 이퀄 2인 점입니다. 그죠? 두 개의 상이 동시에 공존하는 점이죠. 즉 여기 있는 A1의 조성과 온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혼합 용액을 온도를 점점 올리면 위로 올라가서 요 정도 위치가 되었을 때 드디어 베이퍼가 공존하는 이상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때 베이퍼의 조성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랬냐면 직선을 그려서 여기 만나는 점 A의 리퀴드의 조성은 여기고요. 여전히 베이퍼의 조성은 여기가 됩니다. 그죠? 이게 베이퍼의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얘를 받으면 우리가 증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플 디스틸레이션이죠. 즉 끓였어요. 끓이면 베이퍼가 생겼죠. 이 베이퍼를 식혀서 받으면 되죠. 그게 바로 얘를 끓여서 나오는 이 베이퍼를 받는 거죠. 아쉽게도 이 베이퍼가 완전한 A가 아니에요. 순수한 A가 아니라고요. 즉 우리가 물하고 예를 들어서 메탄올을 섞어서 끓였을 때 심플 디스틸레이션으로 받으면 메탄올이 끓는 점이 낮으니까 메탄올만 순수하게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 것처럼 끓어서 나온 기체 조성이 순수한 A의 조성이 아니에요. A하고 B가 섞여 있다고. 물론 초기의 조성보다는
볼라타일한 물질인 A의 조성이 늘긴 했지만 순수한 A는 아니에요. 그럼 순수한 A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fractional distillation이라고 분별 증류 방법을 써요. 분별 증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이 증류를 하는데 증류할 때 끓어나오는 베이퍼 위쪽에다가 컨덴서를 다는 거예요. 그 리플럭스 컨덴서라고 부르는 컨덴서를 달면 컨덴서는 온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니까 끓어서 나온 베이퍼가 온도가 식어서 다시 떨어져요. 떨어지고 다시 가열해서 조금 더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에 이 베이퍼가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받게 되면 이걸 이렇게 받는 방법을 우리가 분별 증류 fractional distill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상평형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보자면 원래 그럼 여기에 초기에도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있어서 A의 온도를 높였어요. A의 온도를 높이니까 여기에 도달했을 때 온도를 높여서 여기 도달했을 때 최초의 베이퍼가 생기죠. 그 베이퍼의 조성은 이 베이퍼죠. 이 베이퍼를 이렇게 바로 받아버리면 이게 심플 디스틸레이션의 증류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럭스 컨덴서를 달면 이렇게 해서 끓어져 나온 이 베이퍼를 다시 위로 끓이는 거거든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걔를 다시 밑에서 열을 가해서 끌어올리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때 얘는 이걸 따라 내려오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조성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조성에서 올라가는 얘는 다시 리퀴드와 베이퍼의 이성분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이성분 용액의 베이퍼의 조성은 선을 그렸을 때 이 베이퍼의 조성이 된다고. 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다시 끓이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반복해서 이렇게 가면 순수한 A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여기가 A가 조성 1인 받을 수 있게 되죠. 이 과정을 그린 게 이러한 그래프예요. 여기서 끓여서 올라간 거를 내려오고 리플렉스 컨덴서에서 다시 올려줘서 다시 끓여진 걸 다시 올려줘서 계속 베이퍼의 조성을 A쪽에 가깝게 가져가서 받는 거죠. 여러분 순수한 A를 받겠죠. 자, 이걸 몇 번을 반복할 수 있느냐는 이 컬럼의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에 관계돼 있어요. 이 컬럼의 높이가 높지 않으면 한 2번 반복하다 끝나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조성을 받을 수 있겠죠. 조금 더 높이면 한 번 더 와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더 높이면 아주 무한대로 많이 높이면 순수한 A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끓는 점이 다른 액체들을 분리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컨덴서를 높이 세우는 건 그만큼의 세우는 공사비나 이런 것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증류로 받고 싶으면 이 반복을 몇 번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반복되는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론 단수라고 불러요. Number of theoretical plates. 자, 그러면 모든 이성분계 혼합 용액을 우리가 순수한 A와 B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별 증류에 의해서.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불변 끓음 혼합물 아제오트롭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때 발생하냐면 A와 B 사이의 인터랙션이 A와 A 또는 B와 B 사이의 인터랙션보다 더 좋을 때 또는 A와 B 사이의 인터랙션이 A와 A 또는 B와 B 사이의 인터랙션보다 매우 좋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우선 A와 B 사이의 인터랙션이 매우 좋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자면 A와 B 사이의 인터랙션이 좋으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서로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올라갈 겁니다. 끓는 점이 올라간단 말은 베이퍼 프레셔는 더 작단 말이죠. 그래서 혼합 용액의 베이퍼 프레셔가 AA 또는 BB만 있을 때보다 베이퍼 프레셔는 더 낮고 보일링 포인트는 더 올라갑니다. 익세스 깁스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익세스 깁스 에너지는 0보다 작은 거죠. 둘 사이의 관계가 좋으니까 붙잡고 안 놔주니까 더 안정한 겁니다. 자,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아제오트롭을 형성하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빨리 끌어나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점은 낮아집니다. 끓는 점은 낮아지고 베이퍼 프레셔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익세스 깁스 에너지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unfavorable 한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쯤에 지금 조성이 있다고 칩시다. 위에 쪽이 베이퍼고요. 밑에 쪽이 리퀴드니까 지금 리퀴드 one face에 있어서 두 개는 잘 섞여 있는 리퀴드입니다. 온도를 높여서 증류를 하면 여기 갔겠죠? 베이퍼의 조성은 어디서 생기냐면 위쪽 베이퍼랑 만나는 점, 선을 그려서 이게 베이퍼의 조성이죠. 이걸 떨어지려고 하는데 증류시켜서 다시 올려서 분별 증류하니까요. 올렸어요. 다시 조성이 됩니다. 이걸 반복하겠죠. 분별 증류를 하면. 그럼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고 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조성을 가진 애가 아무리 잘 계속 분별 증류해도 이 조성을 가진 애가 나오게 됩니다. 완벽한 B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가 더 휘발성이 크네요? 여기가 B일 때죠. 왜냐하면 A가 0일 때니까 여기가 순수한 B만 있을 때 끓는 점, 순수한 A만 있을 때 끓는 점, 순수한 A만 있을 때 끓는 점이 더 높으니까 B가 더 볼라타일 에너지. 즉 B를 받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한 조성의 애가 계속 끌어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불변 끓음 혼합물입니다. 조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끓는 증류액이 얻어지는 거죠. 자, 왼쪽과 같이 높은 불변 끓음 혼합물을 갖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기쯤에서 한번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쯤은 지금 리퀴드 페이스에 있겠죠? 이 경우는 A가 볼라타일 할까요? B가 볼라타일 할까요? 그렇죠. 이 경우는 A의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A가 더 볼라타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끓이면 A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 A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를 어느 정도 받아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액체의 조성은 원래 조성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조성이 약간 왼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는 받아냈으니까 B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이것도 분별 중류의 컨덴서를 되게 높게 달았다면 또 역시 순수한 A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받고 나면 남아있는 용액의 액체는 여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조성이. B가 더 많아질 거니까, A가 적어질 거니까, 얘를 받아냈으니까. 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얘는 또 마찬가지로 얘도 반복하면 받을 수,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남아있는 용액의 조성이 점점 요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조성이 되었을 때 끓이면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 조성의 증류액이 계속 받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의 경우도 초기에는 순수한 A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순수한 A를 받을 수 없이 일정한 조성의 끓는 점만 나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언젠가는 일정한 조성의 끓는 점을 가진 증류액만을 받을 수 있고 A와 B를 완벽하게 분리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혼합물을 우리가 불변 끓음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지오트로픽 컴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컴포지션을 아지오트로픽 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요 컴포지션을 아지오트로픽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디스틸레이션이 증류가 두 개의 리퀴드를 세퍼레이트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소프로파놀, 즉 IPA와 물을 섞었을 때 무게비로 87.4 대 12.6에서 아지오트로픽 컴포지션을 형성하고요. 이때 끓는 점은 80.3도입니다. IPA와 물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unfavorable한 경우에 해당해서요. 낮은 아지오트로픽 템퍼러처를 갖게 되고요. 끓는 점을 갖게 되고요. 원래 물의 끓는 점이 100도고 100도씨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의 끓는 점 82.3도예요. 따라서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82.3인데 3도인데 실제 끓는 점은 결국은 어디서 끓는 점이 나오냐면 80.3도에서 그거보다 둘 다의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 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불변 끓음 혼합물 아지오트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액체와 기체의 상평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두 개가 잘 안 섞이는 애라면 뭐 이런 식으로 아지오트롭을 형성한다, 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베이퍼 완페이스고요. 여기는 베이퍼와 리퀴드가 포함되어 있는 P 이퀄 2인 영역이죠. 이쪽은 리퀴드인 완페이스, 페이스가 1이었죠. 근데 온도를 조금 더 낮추면 가끔은 어떤 용액들은 층분리가 일어나기도 해요. 즉 안 섞이기도 하죠. 물과 기름 같은 경우 안 섞이기도 하죠. 요 밑에만 관심으로 보자면 페이스가 1인 영역이어야만 하는데 어떤 애들은 거기에 안 섞이게 되는 경우에 페이스가 이렇게 그려진다. 페이스 다이아그램이. 요 부분만을 관심 있게 보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다이아그램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헥세인하고 나이트로벤젠은 어느 정도 높은 온도에서는 두 개가 잘 섞여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두 개의 페이스를 형성하기도 했는데 두 개의 페이스를 형성하는 온도와 조성이 바로 이 둥글게 그려진 곡선의 안쪽입니다. 이 안쪽은 페이스가 2인 영역이고요. 이 바깥쪽은 지금 리퀴드 완 페이스였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의 경우는 리퀴드 완 페이스니까 바꿀 수 있는 변수의 수가 지금 압력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변수의 수가 온도와 컴포지션입니다. 즉 여기에 있다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온도도 뭐 독립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조성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다면, 여기는 지금 이 둥근 곡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변수가 하나밖에 안 돼요. P가 2이기 때문에. 즉 온도 또는 조성입니다. 온도를 바꾸면 조성도 바뀌고 조성을 바꾸면 온도가 독립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볼게요. 이 온도에서, 즉 이 온도라면 이 온도에서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되는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두 개의 층의 조성은 이렇게 이 조성과 이 조성을 가진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됩니다. 즉 나이트로벤젠하고 헥센을 섞어 놓으면 온도가 높을 때는 두 개가 원페이스처럼 잘 섞여 있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두 개의 분리가 일어나요. 이렇게 두 개의 층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이트로벤젠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아래층이 나이트로벤젠일 거고요. 위에층이 헥센으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층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때 두 층의 조성은, 두 층이 완벽하게 나이트로벤젠만 있고 헥센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나이트로벤젠 층에도 헥센이 조금 들어있고요. 헥센 층에도 나이트로벤젠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 조성이 뭐냐면 바로 이것과 이것이에요. 즉 이게 X축이 나이트로벤젠의 몰 프랙션이잖아요. 이쪽이 뭐냐면 나이트로벤젠이 많은, 즉 얘의 조성에 해당하고요. 이쪽이 얘의 조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로벤젠에는 나이트로벤젠이 여기 한 0.9라고 치면 0.9, 헥센이 0.1 정도 들어있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 0.2라고 하면 이 위층에는 나이트로벤젠이 0.2, 헥센이 0.8 들어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물과 기름이 층분리가 일어났다고 해서 위층은 완전한 기름으로만 존재하고 아래층은 완전한 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층에도 약간의 기름이 섞여 있고 기름층에도 약간의 물이 섞여 있다. 그런데 그 조성은 뭘로 의해 결정된다? 이 상평형도의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두 개의 점으로부터 조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때 층분리가 일어났을 때 얘와 그럼 얘의 조성은 알았는데 얘와 얘의 양은 어떨까요? 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앞서서 배운 레버룰에 의해서 결정된다. 레버룰은 뭐다? N알파, L알파는 N베타, L베타다. 그런 거죠. 문제를 한번 밑에 풀어봅시다. 지금 이 상태에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혼합용액이. 그럼 지금 어떤 영역 안에 있냐면 P=2인 2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층분리가 일어나는 영역, 즉 페이스가 2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두 개의 층은 각각 층의 조성은 여기서부터 내린 여기와 여기서부터 내려온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쭉 내려봤더니 여기가 0.35 정도 됐고요. 찾아봤더니 0.359. 여기도 쭉 내려봤더니 여기가 0.83 정도가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원래 조성은 얼마였냐면 원래 조성은 여기가 0.41이라고 해봅시다. 그 원래 조성은 0.41이었고 두 개 층 분리가 일어났는데 나이트로벤젠이 많은 층의 나이트로벤젠의 조성은 0.83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벤젠이 적은 즉 헥센이 많은 층의 나이트로벤젠의 조성은 0.35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 알 수 있겠죠? 요 길이는 얼마냐면 0.41에서 0.35를 뺀 거예요. 그죠? 이게 L알파입니다. 이 길이는 0.83에서 0.41을 뺀 거죠. 이게 바로 L베타의 길이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L베타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N알파, L알파는 N베타, L베타니까 N베타분의 N알파는 L알파분의 L베타가 되죠. 길이는 지금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7이 됩니다. 즉 베타 페이스의 양보다 알파 페이스의 양이 7배 더 많은 거죠. 지금 베타 페이스와 알파 페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층 분리가 일어났을 때 여기가 베타 페이스고요. 여기가 지금 알파 페이스입니다. 왜? 알파 페이스가 헥센이 더 많은 층이고요. 베타 페이스가 나이트로벤젠이 더 많은 층이니까요. 이렇게 뭐가 더 많다고요? 알파층이 7배 더 많아요. 헥센층이. 뭘로부터 알 수 있다? 레버룰에 의해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길이 B로부터 양 B가 결정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층 분리가 일어나는 부분적으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의
조성과 양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어요. 자, 액체까지 배워봤고요. 액체에서 온도를 더 낮추면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액체, 고체 상평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고체 상평형도는 이런 그림처럼 그려지는데요. 위에가 리퀴드 완 페이스고요. 맨 아래쪽은 보나마나 솔리드일 텐데 그럼 온도를 낮추니까 솔리드는 투 페이스입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액체나 기체는 잘 섞이지만 고체는 안 섞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합 액체를 온도를 낮추어서 고체가 되면 고체는 따로따로 석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가 두 개입니다. A 페이스 따로, B 페이스 따로 섞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체는 페이스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영역이 있는데 이 중간 영역이 리퀴드와 고체가 섞여 있는 페이스 2인 영역이에요. 여기도 페이스 2이긴 해요. 페이스 2인 영역이고요. 여기도 페이스 2인 영역인데 X축이 B의 몰 프랙션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B가 많은 데고요. 이쪽이 A가 많은 데입니다. 즉 리퀴드와 B가 많은 공존 영역이고요. 이쪽은 리퀴드와 솔리드 A가 많은 공존 영역입니다. 즉 온도가 여기 있는 A1을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온도를 낮추기 시작하면 고체가 석출이 되는데 이 점에서 처음으로 고체가 석출되는 거예요. 근데 고체가 석출될 때 고체의 조성은 언제나 고체만 석출되기 때문에 1일 수밖에 없어요. B 조성이 1인 애가 석출돼요. 즉 이렇게 석출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요. 이게 만나는 점으로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없어요. 액체, 고체 상평형도에서는. 그래서 꽃잎에 이 둥근 모양만 있고요. 아래 모양은 없도록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A1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온도를 낮추면 여기서 처음 고체가 석출되는데 그 석출되는 고체는 얘가 됩니다. 순수한 B가 석출되기 시작합니다. 온도를 A3까지 낮추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영역에서는 액체와 고체 B가 공존하는 영역, 즉 페이스 2인 영역인데 이때 액체 조성은 얘가 결정하고요. 고체 조성은 얘가 결정하는 거죠. 이미 말한 것처럼 고체 조성은 B가 1입니다. 다만 액체의 조성은 이제 A가 조금 더 많아졌겠네요. 원래 조성은 이거였죠. B가 많았지만 이쪽으로 가면서 B가 좀 적어졌죠. 왜? B가 석출됐으니까. 그래서 액체의 조성은 B가 조금 더 줄어든 이 정도 조성에서 액체의 조성이 결정됩니다. 온도를 더 낮추다 보면 이 점에서는 드디어 A도 고체로 석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성이 순수한 B와 순수한 A로 석출이 되죠. 그 이후로는 조성이 순수한 B의 조성과 순수한 A의 조성을 가진 두 개의 솔리드가 석출되는 거죠. 이 밑으로는 언제나. 그래서 솔리드 페이스 2인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관심 있게 볼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이 지점이 뭐냐면 이 지점이 바로 유택틱 포인트 공융 혼합물 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점은 액체와 두 개의 고체가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즉 페이스가 유일하게 P가 3인 영역입니다. P가 3이란 말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F는 C-P 플러스 2인데요. 압력을 고정했기 때문에 F-는 C-P 플러스 1이잖아요. 하나가 줄어서 변수가. 그런데 지금 P가 3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C는 2란 말이잖아요. 따라서 0이 됩니다. 0이 된단 말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즉 어떤 혼합 용액에서 유택틱 포인트는 압력만 고정해 놓으면 한 가지로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산업적으로 이용한 게 납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더. 납땜은 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석하고 납이 섞여 있어요. 즉 주석과 납이 무게비로 2대1로 혼합되어 있는 솔리드가 납땜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납땜의 유택틱 포인트가 바로 이 67% 틴하고 33% P의 조성, 이 조성이에요. 이 조성에서 되게 낮은 녹는 점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여기가 녹는 점이니까. 주석의 녹는 점이 231.9도고요. 납의 녹는 점은 327.5도예요. 그런데 이 유택틱 포인트는 얼마냐면 183도예요. 즉 두 개의 녹는 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게 되죠. 즉 이 조성에 있는 거예요. 이 조성을 온도를 높이면 여기에서 녹아요. 이 온도에서 녹아요. 얘를 녹이거나 얘를 녹일 때보다 여기 가야 녹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녹잖아요. 이 조성에서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쉽게 녹였다가 굳혔다가 할 수 있는 납땜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납땜이 바로 액체와 고체의 상평형도의 유택틱 포인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성분계 혼합용액의 상평형도와 상전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